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동참하라며 한국을 콕 집어 주한 미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일본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실제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보유세가 결과적으로 깨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들 중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동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소식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동맹을 향해 노골적인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재차 압박한 겁니다. 40 years we're protecting you and you don't want to get involved in something that is very minor.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독일은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You have to remember, we have 45,000 troops in Japan.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have 45,000, 50,000 troops in Germany. 동맹국이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는 평소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특히 2만 8천 명인 주한 미군 수를 주일 미군의 숫자와 비슷한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때부터 주한 미군 수를 4만 명대로 표현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까지 꺼내들며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So we want them to come and help us. 트럼프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는 원유는 1% 미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몇 국가는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함께 파병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위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도쿄 송찬우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본 정부가 그럼 군함 파견 같은 것도 검토를 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 정부가 이 헌법이나 현행법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다만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당장 자위대를 파견하기엔 법적 장벽이 높아서 전쟁을 마친 뒤에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필요할 경우 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겠다며 어제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今、法的に可能な、範囲で何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精力的に政府内で、検討をしております。 아무래도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다카이치 총리 내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이 압박이 거세지는 게 그제 미일 국방장관 전화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일부 정상회담 의제를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방국들의 해상 태스크포스와 공동 성명 발표에 일본이 참여할 걸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구체적으로 자위대 파병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우리 정부도 답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어젯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조 장관에게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파병 요청 받았냐고요. 뭐라고 답을 했는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 답변은 시작부터 애매모호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파병 관련된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까?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면서도 의원들의 질문엔 끝내 말을 돌렸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 문서로 온 건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파병 그 자체에 관해서 그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섣불리 동참해선 안 된다며 파병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군함을 보내는 순간 우리는 국익과 무관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연루됩니다. 호위해서 이동할 때 이를테면 미사일이나 드론이 공격을 받으면 그게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응하는 순간서부터 참전이 되는 거죠.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은 요청받은 국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차량 오부제 가능성도 언급했고 전쟁 추경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18일째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10부제는 걸프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지난 1991년 전국적으로 약 2달간 실시됐습니다. 지난 2006년엔 신고유가 시대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시할 수도 있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0.00 몇 %라고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알리고 대비하는 게 낫다라는.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빅2 미중 관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죠. 원래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미중 정상회담도 미뤄질 분위기입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각각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 일단 급한 것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빅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집중 타격한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빅데이, 그러니까 중대한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ut we're hitting them very hard, and today is a big day. We're pounding a certain area that has very much to do with the strait.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 대부분을 제거했고 이란 내 목표물 7,0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중동 상황을 가리키는 트럼프의 표현이 바뀐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짧은 군사작전, 소풍 같은 말로 불렀는데 이번엔 강력한 군사작전이라고 한 겁니다. Our powerful military campaign to end the threats posed by the Iranian regime continued in full force over the past few days. 또 이번 주 안에 종전을 선언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이란 작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이 파병, 중국은 오늘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중국 외교부는 어제 입장을 밝혔다며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국이 즉시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파병에 대해 반대한 기존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한다면 미국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데다 중국이 중동 지역 분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위기를 수출하거나 모순을 전가하거나 공격적 전술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애둘러 비난했습니다. 네, 워싱턴 정다은 특파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중국 방문을 미루겠다고 했다던데 이란 전 때문입니까? 네, 원래 트럼프는 2주 후에 중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늦추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But because of the war, I want to be here. I have to be here, I feel. And so we've requested that we delay it a month or so. 백악관 대변인은 군 통수권자로서 트럼프의 현재 최우선 과제는 대이란 작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의 파트너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잇따라 공격한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윤선 특파원, 2주 후에 오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연기했다. 베이징은 뭐 반기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까?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방중 시기 등과 관련해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가에선 우방인 이란이 미국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를 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상회담을 연기하자는 트럼프의 요청이 중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 없다는 계산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는 오늘자 사설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이 광인을 높은 수준으로 대접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를 광인으로 비난하며 정상회담을 미루는 게 낫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도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럽 국가 프랑스와 영국에도 파병을 요구했죠. 분위기는요, 싸늘합니다. 파리에 나가 있는 유근영 특파원이 유럽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파병 요청에 속속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회의를 마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파병 요청에 불편해하는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There was no appetite from the member states to do that. As I said, this is nobody wants to go actively in this war. 개별 국가들의 반대 입장은 더 강경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명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Es ist nicht unser Krieg, wir haben ihn nicht begonnen, wir wollen diplomatische Lösungen und ein schnelles Ende.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파병에 대해 나토의 임무가 아니며 그런 임무가 구상된 적이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연이은 유럽의 선긋기에 트럼프는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So I was very upset with, not upset, I was not happy with the UK. We've been protecting these countries for years with NATO. 트럼프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프랑스가 도와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마크롱 대통령은 상선 호위 문제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병 문제로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리스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 수위가 연일 올라가는데요. 초유의 핀셋 압박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국만 콕 짚지는 않았지만 나라별로 맞춤형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을 향해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언급하면서 40년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도 동참 안 하냐고 쏘아붙였고요. 유럽을 향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게 나토의 약점이라며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들은 기쁜 마음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라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틀린 수치를 들이밀어요. 네, 이게 뭐 단순 말실수인지 아니면 뭐 전략적인 건지는 설이 분분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압박을 하면서 언급한 각종 수치들이 사실과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4만 5천 명의 미군이 지켜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을 거론한 걸로 보이는데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주일미군은 5만 명이라 어디에도 안 맞습니다. 주독미군은 3만 5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얼마나 수입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수치도 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7%포인트 정도 깎아냈고 일본과 중국은 확 부풀렸습니다. 미국은 1%도 안 되는 원유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짜 뭘 보내야 하나 난감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본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서요. 송창환 특파원 연결돼 있죠? 자, 일본 정부 어떨 생각이에요?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분위기 전달해 드리자면 도대체 지금 미국이 이 진위가 뭔지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미일 국방장관 그리고 어제 미일 외교장관이 차례로 전화회담을 했었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자위대 파견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 헌법이나 현행법 법위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 자위대 파견이 과연 가능한 건지 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압박에 나설 경우를 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로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한 일본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두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어떨까요? 하필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미국 떠나는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출국을 하고요. 미국 현지 시간 19일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정상회담이 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일 동맹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이 이란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또 예정보다 늦춰져 버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선만 더 넓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이 5개국 정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응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네, 이현지 기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데 만약 뭐 뭉개기만 하면 또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일본의 움직임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이게 마냥 외면할 수가 없는 게 당장 관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어렵게 상호 관세 문제를 타결을 했는데 최근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고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원점 상태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 상한도 없어서 자칫 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안보적으로는 핵 잠수함 문제도 1월, 2월에 논의하려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복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송창환 특파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본도 지금 사실 비슷한 처지인데 다카이치 총리 그래서 뭘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자위대 바로 파견하겠다, 전격적으로 이럴 수도 있을 분위기인가요? 네, 물론 정상회담까지 뭐 여러 상황이 뭐 반복될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자위대 파견을 뭐 전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도 이 수차례 법적 범위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건 법적 장벽이 높다는 게 일본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안 좋은 데다가 또 참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위대 파견이 어려우면 이에 좀 상응하는 대응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TV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 측에선 뒷북치기보다 먼저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결론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이 전쟁이 마무리된 뒤에 이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또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소 떨어진 바다에 좀 독자적으로 이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군함을 파견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송창환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재 기자. 보면 일본도 하여튼 뭔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 출석해서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파병 논란 초기에 거론된 대조영함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각종 기뢰, 드론과 소형 고속정 수백 대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모기 함대, 가까운 해안에서 쏘는 미사일까지 이른바 모기 독침 3종 세트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결국 파병을 보낸다면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함을 보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군은 드론 공격에 대한 무장을 강화하는 등 이지스함 출격 준비에만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영 마땅치가 않네요. 자, 아는 기자 이현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란 최고 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 범위도 확대돼 이란의 자금줄인 국영기업이 있는 곳까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옆에선 뿌연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오릅니다.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희뿌연 연기에 뒤덮인 모습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현장을 벗어나기 바쁩니다. 이란 테헤란 서쪽에 위치한 부촌이자 계획도시인 샤흐라크-에 가리브 지역이 현지 시간 어제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공습당한 직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러 정권 기반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이곳엔 이란 전역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본부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이 되는 기업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SNS에 이란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 내 수천 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란에 대해 총 7,600회 공습을 이어가며 방공망 85%, 미사일 발사대 70%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 사망자는 1,400여 명이 넘는다고 알자지라 등이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도 개시했는데 친이란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번 지상전에는 이스라엘군 병력 수천 명이 투입된 걸로 알려집니다. 레바논 사회부는 주민 104만 9천여 명이 피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의 최고 안보 책임자 알리 라리자니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아직 이 사실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에 맞선 이란의 보복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에너지 거점 샤 유전이 이란 공습에 무너졌습니다.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중동의 에너지 금고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검은 기둥이 붉은 화염을 뿜어내며 폭발음을 내는 가운데 하늘에는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닙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샤 유전에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초산성 가스 정제 시설을 갖고 있어 에너지 공급망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하루 최대 7만 배럴의 원유를 뽑아내는 기지로서도 중요한 곳인데 하루아침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원유 수출 요충지 푸자이라 항구가 같은 공격을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선적 중단에 이어 생산 위기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سران کشور امارات اعلام می‌داری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حق مشروع خود می‌داند. 이란은 일부 인접 국가가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란인 학살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격 지속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하루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3시간 동안 유전지대 상공에서 드론 21대를 요격했고 두바이 국제공항 연료 탱크엔 또다시 드론이 떨어져 한때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에도 드론 5대와 로켓이 날아들었고 이 중 최소 1대 이상의 드론이 대사관 단지 내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든 이란의 드론 미사일 공격, 최첨단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막아내고 있는데요. 이 방공망이 고갈되면 이스라엘이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는데 백악관 참모 이야기라 관심이 갑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한 인물은 다름 아닌 미 백악관 참모입니다. Their air defenses could become exhausted if it hasn't happened already, and Israel could get seriously destroyed. And then you have to worry about Israel escalating the war by contemplating using a nuclear weapon. 우선 이스라엘이 작년 12일 전쟁을 치른 뒤 요격 미사일 재고를 미처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이 방공망 소진을 추정하는 근거입니다. 또 수십 개 이상 자탄이 쏟아지는 이란 집속탄이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소모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술핵은 10km 이내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엄연한 핵무기입니다. 서울 한가운데에 떨어질 경우 용산구 인구의 절반이 살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영향으로 300km 밖 통신과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 이상을 초토화시키는 전략 핵과 달리 특정 군사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설계의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Has he shared that assessment with you? No, he hasn't. Israel wouldn't do that. Israel would never do that.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민족 해방의 날인 다음 달 초 6월절까지 이어지는 추가 3주 작전을 수립하며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 모스타바가 사실은 허수아비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걸려있는 모지타바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최고 자리에 오른 지 열흘째인데 아직 얼굴 모습은커녕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지타바의 메시지는 나오다 보니 이 메시지 모지타바가 쓰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말들이 나옵니다. 이란의 강경파 군부대 혁명수비대가 모지타바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뜻대로 이란을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모지타바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다. 얼굴 다쳤다, 다리 다쳤다. 뭐 소문만 무성합니다. 실제로 모지타바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선출 열흘째인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스타바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e's badly disfigured.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the one leg. We don't know, Peter, if he's dead or not. Nobody,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생사를 두고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영국 일간 매체 텔레그래프는 이란 고위 인사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회의에서 나온 음성으로 추정되는데 녹취에 따르면 모지타바 의전 책임자가 공습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신의 뜻은 모지타바가 마당에 나가 무언가를 한 뒤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했을 때 그는 밖에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스타바의 아내와 아들 모두 즉사했지만 마당에 나가 있던 모스타바는 몇 분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는 겁니다. 해외 각지 언론도 모스타바가 다리 부상을 입었고 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제안에 따라 러시아 군용기를 탔고 푸틴 대통령 관저 내의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는 겁니다. 이란 당국은 모지타바는 매우 건강하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쿠바는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암흑 상황입니다. 석유 거래선이 막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생각이 뭘까요?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가로등이 모두 꺼진 도로 위를 차량들이 전조등 불빛에만 의존해 달립니다. 고층 건물이 몰려있는 도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는 낮에도 계속돼 신호등은 먹통이 됐고 주유소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타깃으로 지목되며 전례 없는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수출을 봉쇄하고 멕시코 등에도 석유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쿠바를 점령할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It's a failed nation. They have no money, they have no oil, they have no nothing. I do believe I'll be the honor of taking Cuba. 취재진이 점령의 의미를 묻자 쿠바는 나약해진 상태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쿠바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aking Cuba. Taking Cuba in some form, yeah. Taking Cuba. I mean, whether I free it, take it. 트럼프 대통령은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의 사퇴가 협상 진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해선 안 되겠죠. 인생샷을 위해 도로며 철길로 뛰어드는 사람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권경문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 걸까요? 신호가 울리고 부산 바다 등진 열차가 나타나면 도로 점령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유명한 명소니까 그냥 인스타에 열차 지나가는 아, 열차 지나가는 거. 아니다. 열차 지나가는 순간을 담으려고 네. 이른바 인생샷. 문제는 위험하단 겁니다. 안 비키고 있고 튀어나오고 갑자기 막 튀어. 양쪽에서 튀어나온다니까. 도로 중간에 다 마음대로 해. 뛰어든 차도 위에서 심취한 이 포즈에 경적 소리가 무색합니다. 막 째려보고 지나갔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Dangerous. Dangerous, very dangerous. But in Chinese, I think people like to take photos. 알아서 피해간다는 겁니다. 찍으면서 좀 위험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긴 차가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네요. 이게 너무 일정화되나 놓으니까 우리 기사들이 그냥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길밖에 없어요. 차선까지 줄여 포토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 땅을 넓혀 길을 넓혀갖고 하든지 땅을 사서 하든지 포토존을 해놔도 도로 중간에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는 차가 비켜갈 공간도 없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저러고 있네요. 저희 가니까 그냥 옆으로만 살짝 비키고. 궁금한 게 이게 중앙에 꼭 서야 되는 거예요? 몇 장 정도 찍으셨어요? 이제 시작이라서요. 위험한 상황의 반복이 마치 게임 같습니다. 준비. 차 지나갈 거나 할 때 좀 위험하거나 그러시나요? 서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호도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엔 도망가고는 게임 클릭하는 것처럼 미션 클리어하는 것처럼. 이거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차 안 지나갈 때는 도로에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안 되죠. 그렇게 또 좋으니까. 근데 이제 나오는 거를 또 어떻게 막을 순 없다 보니까. 인생샷이라며 남기는 사진 한 장. 거기 담긴 건 질서를 무시한 자화상이 아닐지.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마취제를 투약하고도 얼마나 오래 잠들지 않고 버티는지 챌린지하는 영상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걸 재밌다며 웃고 넘겨도 되는 건지 김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형외과에 시술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 수면 마취제 주사를 맞기 전 잠들지 않고 버텨보겠다고 말합니다. 내길래 23기 전까지 자는지 안 자는지.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볼까요? 마취제가 투여되고 20초를 넘기기 전 약 기운에 눈이 감깁니다. 이른바 수면 마취 버티기 챌린지 영상인데 조회수가 70만 회에 이를 정도로 SNS에서 유행입니다. 다른 병원에선 의료진이 20초를 버티면 서비스 시술을 해주겠다고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럼 저랑 얘기하실래요? 만약에 20초까지 버티시면 제가 서비스로 보톡스 놔드릴게요. 온라인에는 자신보다 오래 버티면 미용 주사를 무료로 놔주겠다는 성형외과 관계자의 홍보글도 있습니다. 엄연한 의료 시술을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버티기 영상이 촬영된 병원에 확인해 보니 인플루언서가 먼저 촬영을 제안해 왔다며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건 아니라는 입장. 의료법 전문가들은 병원 홍보나 이벤트 목적의 수면 마취 시술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긴 어디죠? 무슨 실험실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실험실은 아니었고요. 네. 공장이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좁은 실내에 실험 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비커와 화학 약품도 보이고요. 긴 호스로 연결된 도구까지 마치 과학 실험실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 마약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베트남인 마약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원료 물질로 국내에서 직접 엑스터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약 제조 공장은 주변의 흔한 주택가였고요. 이들이 들여온 마약 원료 5kg이면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밤길에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네, 또 같이 한번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차량이 산중턱 비탈길을 지나고 있는데요. 도로 옆에 누군가 보이죠? 자세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도 놀라서 급히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어르신 한 분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옆이 낭떠러지라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운전자가 119에 바로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알고 보니 이 어르신 치매를 앓고 있었고 집을 나와 5km 넘게 걸어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발견과 신고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쉬는 날 축구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아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아닙니까? 네, 또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와 과학수사대 차량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오늘 아침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기장을 살해한 용의자, 같은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재직했던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경남 창원 방향으로 도주한 걸로 파악돼 경찰이 현재 추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어제도 같은 항공사 다른 동료를 덮쳐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상표를 가리고 보면 같은 제품으로 착각할 만합니다.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팔아온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얼마나 똑같았는지 안경 알까지 바꿔 끼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베낀 혐의를 받는 안경업체 대표 최모 씨. 검찰이 최 씨를 부정경제 방지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 씨가 젠틀몬스터 제품을 사진 찍어 해외 생산업체에 보내 사실상 복제품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촬영하고 이 촬영한 사진에 자체 로고를 합성하여 생산 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이를 해외 제조 공장에 보내는 등 베낀 의혹을 받는 제품은 총 51종인데 이 중 29종은 원제품과의 오차가 1mm 이내였고 18종은 일치율이 99%가 넘었습니다. 워낙 정밀하게 모방해 렌즈까지 바꿔 낄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런 제품 32만 개를 팔아올린 매출은 120억 원.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모방한 혐의로 구속된 건 최 씨가 처음입니다. 최 씨 업체 측은 안경은 신체 구조상 유사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인기 아이돌 멤버가 팬들에게 대형마트 상품권 수십 장을 선물했는데요. 팬들이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이미 누군가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NCT 멤버 재민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팅창입니다.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팬들에게 대형마트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10만 원권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권 30장이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바꿀 수 있어 팬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해당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련 번호를 입력하자 이미 사용된 교환권이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사용 점포는 이마트의 한 지역 점포. 누군가 상품권을 선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마트 측 자체 조사 결과 한 지역 점포 직원이 9장을 선교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트 문을 열기도 전에 상품권으로 바꿔 팬들이 상품권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이마트 측은 감사실에서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쓴 옥중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땅, 건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데 송진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자필 메모입니다. 역삼동 땅은 500억, 청담동 건물은 125억의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면서 청담동 빌딩 실질적 소유자는 NSJ 홀딩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NSJ 홀딩스의 전신은 대장동 개발투자사 천화동인 4호로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법인입니다. 남 변호사 측은 이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며 그 이유로 본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IDSS라는 법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정에서 주장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이 자필 메모는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장동 1심 판결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난 지난해 11월에도 남 변호사와 지인과의 접견 기록에는 이 건물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해서 더 이상 돈 문제가 없어졌다며 추징이 더 이상 안 되니 청담동은 지인이 정리할 것이라고 남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메모와 녹취록이 남 변호사의 자산 현금화 시도로 의심하고 관련 자산 추징 보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반면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무죄가 확정된 만큼 추징 보전 해제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 그동안 받은 적 없다고 했던 반클리프 앞의 목걸이 오늘 관련 첫 재판에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금거북이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어온 각종 명품들 이 대부분 받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대신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매관매직 사건 재판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 변호인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 조사 당시 이 6천만 원대 목걸이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알선 대가는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목걸이와 금거북이는 이 회장 사위 취업이나 이 위원장의 임명청탁성 금품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 축하 목적 등의 선물이라는 주장입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준 바쉐론 시계도 구매 대행을 맡긴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관련 알선 수재 사건 재판부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가 있었다고 봤지만 일부 물품에 대해선 청탁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오늘 재판부도 특검을 향해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알선 수재가 성립한다며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깐부 회동의 결실일까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과 현대차를 콕 집어 핵심 파트너로 치켜 세웠습니다. 빠르게 재편되는 AI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협업 모델을 만들어낼지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한 젠슨왕 CEO. Welcome to GTC! 엔비디아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을 콕 집어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I want to thank Samsung, who manufactures the Grok LP30 chip for us.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그록3에 삼성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로보택시 새 파트너로 현대차도 언급했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4 new partners for NVIDIA's Robotaxi Ready platform. BYD, Hyundai, Nissan, Geely. 지난해 10월 깐부 회동 이후에도 젠슨왕은 깐부들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직접 미국 행사장을 찾아가 젠슨왕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SK 하이닉스 전시 부스도 동행했습니다. Good job.
I'm proud of you guys. Everybody working so hard. Thank you very much. 젠슨왕 CEO는 젠슨 하트 하이닉스라고 쓴 뒤 친필 사인을 남기며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치킨 회동 후 한 달 만에 만나 협력을 이어간 겁니다. LG전자는 로봇 분야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협력 발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편입됐다는 신호입니다. 엔비디아 호재에 삼성전자 등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신세계그룹도 AI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10조 원을 투자해 한국판 아마존을 노린다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키맨으로 나딕죠. 러트닉 상무장관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떤 구상인지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명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그 옆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 AI와 국내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유통 대기업이 직접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are building a 250 megawatt AI factor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 can own, control, and build upon for generations to come. 국내에 건립됐거나 건립 예정인 데이터 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힙니다. 미국 아마존처럼 유통업의 내수 성장 한계를 넘어 AI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이마트 2.0 시대를 열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이번 협약은 트럼프 행정부 AI 수출 정책의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은 이유입니다. It's amazing for Korean enterprises, for the government agencies, and for a host of other Korean customers. 정 회장과 러트닉 장관은 지난해 성탄절 만찬에서 함께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는 미국 정부를 우군으로 삼아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성동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야 할 세금도 훌쩍 뛸 텐데 얼마나 오르게 될지 오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 서울은 그 2배 수준인 18.67% 올랐습니다. 성동구가 29%, 강남 3구가 24.7% 뛰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가 아파트로 예를 들면 지난해 1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시세가 55억 원이었는데 6월엔 17억 원 더 오른 72억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세가 반영된 공시가격도 33%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45억 6,900만 원입니다. 올해 보유세만 2,85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6% 넘게 올랐습니다. 종부세 대상 가구도 31만에서 48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반면 노원구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보유세는 약 7% 올랐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유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주간에서 팔겠다는 분도 계시고. 올해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온라인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폴란드에서 동료의 찻잔에 한 달 넘게 독성 물질을 넣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업무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50대 여성이 선반에서 초록색 약통을 꺼내듭니다. 책상에 놓인 찻잔에 여러 차례 뿌리더니 잘 젖습니다. 지문이 묻은 숟가락을 수건으로 닦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여성이 뿌린 건 맹독성인 청소약품. 동료가 마시던 찻잔에 몰래 넣는 겁니다. 6주 동안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업무 실수를 지적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음료를 마신 동료는 복통과 화상 등 피해를 입었고 수상함을 느껴 설치한 카메라에 범행 모습이 딱 걸렸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며 주변이 온통 먼지에 휩싸입니다. 놀란 남성이 아이를 안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스페인 중부 톨레도의 유적지 에스칼로나 성의 탑 4개 중 1개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톨레도시는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헛간 건물이 들썩이더니 끝내 버티지 못하고 통째로 뜯겨나갑니다. 놀란 당나귀들이 달아나는데 몸을 가누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초속 26m가 넘는 강풍이 덮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나귀들은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짜여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성시온 차장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인데 후보 등록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했습니다. 오늘 6시가 3차 후보 추가 등록 마감 시간이었잖아요. 지난번 2차 접수 때는 등록 안 하겠다. 사실 길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정말 예측 안 되더라고요. 오전 11시 기자들 만나서도요. 지도부가 답이 없다면서 안 할 것처럼 얘기했고요. 실제 1시간 전까지 참모진들도 우중을 몰라서 회견문도 여러 버전으로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오후 3시 회견 열어서 등록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등록했다. 그동안 이제 요구해온 사안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그렇죠. 그 받아들여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 시장 요구사항 핵심이 혁신선대위 조기 구성인데 지도부 들어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장 대표가요. 오 시장이 등록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선대위는 항상 공천이 다 마무리된 후에 생겼다면서 선을 또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혁신선대위는 들어줄 수 없다. 굉장히 강경한 거죠. 네. 그런데 왜 등록을 한 겁니까, 오 시장?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등록 안 되면 사실 지도부가 양보할 기류도 아니고 또 공천 더 열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한 수 접고 등록한 후에 뭔가 계속 혁신을 꾀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오 시장 회견에서도요 등록 이유 2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 선당 후사 정신. 그러니까 사실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류하고 또 같이 선거 뛰어야 하는 구청장들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요인도 좀 컸던 것으로 보여요. 자, 네. 약간 패키지로 나오는 인물이기도 한데 오늘 간담을 또 쓸어내린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인물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 시장 컷오프 주장하는 거 알려지면서 어제 오늘 정말 당일 난리였잖아요. 당내 의원도 다 말렸거든요. 안 된다고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도 부산 지역 의원들이 장 대표 찾아간 거거든요. 이 위원장 좀 말려달라고요. 결국 이 위원장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초선 주진우 의원과 경선 붙이기로요. 예. 자, 그러면 민주당 쪽 볼게요. 부산시장 보면 네. 결국 이제 전재수 전 장관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좀 비슷하면서도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많이 앞서니까 당이 사실 공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전 장관 경선을 원합니다. 오늘 면접장 와서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은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강력히 경선 요청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부산 야당은 경선으로 정리됐고요. 여당도요. 당사자가 원하니까 경선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 거죠. 또 이제 관심 지역이 대구예요, 대구. 네. 김부겸 전 의원. 자, 맞습니다. 등판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가 직접 찾아가면서 설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 의원 측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출마 가능성에는 처음엔 선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고심 중이라 이렇게 답합니다. 대구시당 관계자도요. 51%까지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구 지역 지금 시끌시끌한데 위기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큰 산인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죠. 이 위원장 대구 공천에서 중진 다 자르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유영하 의원 정치 시그널 나와서 전기 충격도 세면 감전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판한 건데요. 오늘은 조용했던 추경호 의원까지 반발했어요. 지난 10년간 나 당위에 헌신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자를 수 있냐는 거죠. 당 지도부도 난감해하는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르기만 하면 김부겸 의원과 상대가 될까? 또 그동안 역할해온 중진들 외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원장 현재 굉장히 강경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진표
곳곳 이제 속속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인천 볼까요? 일찌감치 확정된 곳이죠. 네, 박찬대 의원과 현역인 유정복 시장이고요. 다음은 경남입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현역인 박완수 지사고요. 강원도 있습니다. 네, 우상호 전 정무수석 그리고 김진태 현 지사죠. 네, 쭉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성시원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새벽에 충청과 호남에서 시작해 오전에서 오후 사이 전국에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중부는 5에서 10mm에 그치겠지만 남부는 최대 30mm로 조금 더 오겠고요. 제주는 70mm 이상으로 봄비치고 양이 많겠습니다. 남부는 비가 오며 대기질 회복하지만 중부는 강수량이 적어 먼지 해소엔 역부족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오전에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내일 서울 6도에서 11도, 대구 7도에서 13도로 온화합니다. 모레부터는 맑고 포근합니다. 중기예보상 뚜렷한 비예보 없고요. 꽃샘추위도 없이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